형수님, 저 코인하게 100만 원만 주세요. 돈 벌면 갚을게요. 내일은 김장 좀 해라. 얘야 이번 달 용돈이 안 들어왔는데 빨리 보내줘. 내일 골프 치러 가는데 돈이 없어. 어쩌다 저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제는 조금씩 지쳐갑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건 저를 갉아먹는 겁니다. 제 인생을 찾는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계신 곳으로 금빛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반 서울 강남 음마파크 아파트 44평 주방에는 김장독 10개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39살 수연은 고춧가루 범벅이 된 손으로 배추를 다듬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요구한 숙성 김치 100포기 분량이었습니다. 손끝은 이미 붉게 물들었고 허리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수연은 묵묵히 배추를 절이고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서 뒤척이던 시동생 심재호가 눈을 떴습니다. 30살인 재호는 삼성전자를 퇴사한 뒤 6개월째 백수 신세였죠. 그는 수연이 차려놓은 아침상을 보더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형수, 계란 후라이 완숙이네. 내 스타일 반숙인데. 다시 해줘. 수연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투덜거리며 밥을 먹기 시작했죠. 오전 7시 남편 준호가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41살인 그는 IT 스타트업 대표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었지만 사업은 3년째 적자였어요. 수연이 친정 상속금에서 5억 원을 투입한 덕분에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준호는 커피를 홀짝이며 태블릿으로 주식 시세만 확인했죠. 오늘 어머니 병원비 입금했어? 그 말 한마디를 던지고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수연은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재호가 냉장고를 뒤지며 다시 나타났습니다. 형수, 용돈 좀. 50만 원만. 아니, 30만 원만. 코인 투자하면 일주일 안에 300만 원 만들어서 돌려줄게. 진짜야. 수연은 지갑을 열어 5만 원권 6장을 건넸습니다. 재호는 돈을 받아들고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죠. 형수는 진짜 비전이 없어. 코인 시장 모르지?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한다고. 곧 대박 나는데. 오전 10시 시어머니가 보호자와 함께 집에 들어왔습니다. 67살인 시어머니는 척추 협착증으로 매주 2번씩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병원비는 월 80만 원 모두 수연 카드로 결제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김장독을 확인하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애야, 배추 절임이 약한 것 같은데? 이거 다시 해야겠어. 내 친구들 줄 거니까 제대로 해. 수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다시 말했죠. 그리고 내 아버님이 이번 주말에 골프 모임 있으시대. 회비 200만 원 오늘 중으로 입금해라. 늦으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오후 2시 수연은 혼자 병원 영수증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3년간 시댁을 위해 쓴 돈을 계산하니 머리가 어지러웠죠. 남편 사업 자금 5억 원, 시어머니 병원비 2,880만 원, 시아버지 골프 회원권 유지비 1,200만 원, 시동생 생활비 명목 1,440만 원. 벌써 6억에 가까운 돈을 시댁에서 사용했어요. 수연은 자신의 통장을 켰습니다. 비상금 통장 잔액은 240만 원, 오늘 시아버지 골프 회비를 내면 40만 원만 남게 됩니다. 수연은 조용히 이체 버튼을 눌렀어요. 그때 휴대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떴습니다. 대학 동창 강미영 변호사였죠. 수연아, 이번 주 목요일 시간 돼? 밥 먹자. 수연은 짧게 답했습니다. 응. 저녁 8시 준호가 귀가했습니다. 그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수연은
한 번도 뿌려본 적 없는 향수였습니다. 수연은 알아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재호가 거실에서 게임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형, 오늘 저녁 뭐야? 치킨 먹고 싶은데. 준호는 수연을 흘깃보며 무심하게 답했어요. 형수한테 시켜달라고 해. 밤 10시 준호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수연은 설거지를 하다가 베란다 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손을 멈췄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다정했죠. 응, 나도 보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곧 정리될 거야. 수연은 베란다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준호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누군가와 긴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침실로 돌아갔죠. 밤 11시 수연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준호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수연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놓인 준호의 핸드폰이 보였죠. 수연은 망설였지만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 해제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어요. 준호의 생일이었으니까요. 화면이 켜지자 카카오톡 목록이 보였습니다. 그때 수연의 눈에 낯선 단톡방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진짜 가족방. 수연은 그 방을 클릭했습니다. 참여자는 7명, 시아버지, 시어머니, 준호, 시누이 둘, 재호, 그리고 준호의 사촌 형까지 있었어요. 수연은 빠져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스크롤하던 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 수연이 돈 없어지면 바로 내보내야지. 그때까지는 잘 관리해. 그래. 지금은 ATM으로 유용하니까. 언니 친정에서 받은 돈 얼마나 남았대요? 준호 아직 좀 있어. 조금만 더 쓰고 정리할게. 재호 형수 진짜 호구네 키읔키읔키읔. 수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밴쿠버 친환경 컨설팅 회사의 파트너 제안 이메일이 떠 있었죠. 수연님, 저희와 함께 밴쿠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연봉 15만 달러와 영주권 스폰서를 약속드립니다. 수연은 마우스를 움직여 답장하기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클릭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새벽 2시 수연은 주방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잠고 확인 알림이 떴어요. 준호 명의 공동 계좌 잔액 37만 원, 수연 개인 계좌 잔액 40만 원. 이 집의 공과금, 식비, 생활비는 모두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춥고 날카로웠어요. 목요일 오후 2시 수연은 강남역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강미영 변호사와의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한 그녀는 카페 2층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핸드폰을 꺼내려던 순간 수연의 시선이 1층 테라스 좌석에 멈췄습니다. 남편 준호가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의 맞은편에는 29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샤넬백을 든 여자는 준호의 손을 잡고 있었죠. 수연은 숨을 죽이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여자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오빠, 그 여자랑 언제 정리할 거야? 나 더 못 기다려. 준호는 여자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수연은 그들의 대화를 정확히 들을 수 없었지만 준호의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그는 저 여자에게 약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모든 걸 정리하겠다는 약속을요. 지아라는 이름의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연은 그 미소를 보며 손에 든 컵을 꽉 쥐었어요. 컵이 조금 흔들렸지만 수연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30분 강미영 변호사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었어요. 미영은 수연의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수연의 입술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얼어붙어 있었으니까요. 미영이 수연의 손을 잡으며 괜찮냐고 물었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미영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수연이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수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혹시 이혼 전문 변호사 아는 사람 있어? 미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수연의 손을 더 세게 잡았죠. 수연은 방금 전 목격한 장면을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테라스에 앉아있던 준호와 젊은 여자, 그들이 나눈 대화, 그리고 준호가 이번 주 안에 뭔가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한 것까지요. 미영은 듣는 내내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미영은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짧았지만 단호했죠. 30분 뒤 강민철 변호사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그는 절제된 미소를 지으며 수연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미영이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지난 3년간의 일들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5억 원의 친정 상속금, 시댁에 쓴 5억 4,520만 원, 준호의 사업 실패, 그리고 오늘 목격한 불륜 현장까지요. 민철은 노트북을 꺼내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철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는 말과 함께 남편 쪽에서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어요. 수연은 준호와 그 여자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각서를 받아낸다는 말, 이번 주 안에 끝낸다는 말. 수연이 그 내용을 전하자 민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수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민철은 3년 전에 있었던 비슷한 케이스를 이야기했습니다. 15년간 헌신했던 의뢰인이 남편의 교묘한 각서에 속아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당한 사건이었죠. 하지만 다행히 법적으로 무효임을 증명했고 오히려 남편의 불법 행위를 역으로 이용해서 전 재산의 70%를 회수했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철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그는 수연에게 만약 남편이 각서를 들고 오면 절대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대신 이 서류를 준비해 두라고 했죠. 수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제목은 부부간 합의서였지만 내용을 읽어보니 실제로는 채무 변제 및 강제집행 인락 공증 서류였어요. 수연이 고개를 들어 민철을 바라보자 그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철은 이 서류를 법률계의 핵버튼이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이 수연에게 빌린 5억 원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어요. 공증까지 받으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수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이 서류에 서명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죠. 민철은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법원 집행관이 바로 움직일 수 있고 통장 압류, 부동산 압류, 모든 게 재판 없이 가능하다고요. 수연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서류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민철과 미영은 수연을 격려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으니 남편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면 된다고 했죠. 그날 저녁 8시 수연이 집에 돌아오자 준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준호는 수연을 보자마자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는 새로 시작하자는 말과 함께 서로의 사랑을 증명하는 각서를 준비했다고 말했어요. 수연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수연이 준호에 대한 모든 재산 및 상속 청구권을 포기하며 이혼 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죠. 준호는 수연의 손을 잡으며 서로 믿자고 서명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시부모님도 모두 찬성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거짓된 애정이 가득했어요. 수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수연은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민철 변호사가 준 서류를 꺼냈어요. 두 서류는 겉모습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수연은 준호가 준 서류를 가방 깊숙이 넣고 민철의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왔죠. 수연은 준호에게 서명하겠다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펜을 건넸습니다. 수연은 서류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도 서명해야 하지 않냐고요. 준호는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첫 장의 제목만 확인하고는 마지막 장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어요. 수연도 그 옆에 서명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집어들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말했죠. 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차갑고 또렷했어요. 네, 여보. 새로 시작해요. 그날 밤 수연은 민철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명을 받았다고 공증은 언제 가능한지 물었어요. 민철의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공증 사무실을 예약해뒀다고 남편 동행이 필수라고 했죠. 수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수연의 손에는 아직도 펜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죠. 준호는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수연이 각서에 서명했으니 이제 지아와 새 출발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서명한 서류는 각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수연에게 내어주겠다는 약속이었고 법원이 언제든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핵 버튼이었죠. 수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민철 변호사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준비는 끝났고 이제 실행만 남았다는 말이요. 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준호와 함께 공증 사무실에 갈 것입니다. 준호는 그저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복수의 첫 번째 단추가 끼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수연은 준호와 함께 공증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차 안에서 내내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수연의 손을 잡으며 다정한 척했죠. 수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공증 사무실 대기실에는 강민철 변호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준호는 민철을 보자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연이 변호사를 데려올 줄은 몰랐던 겁니다. 수연은 태연하게 대학 선배라고 소개했고 중요한 서류니까 법률 자문을 받으려 한다고 설명했죠.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각서 내용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민철은 준호에게 명함을 건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공증인이 서류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편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공증인이 서류 내용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채무자 박준호는 채권자 이수연에게 금 5억 원을 차용했으며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첫 장의 제목만 보고 서명했던 그는 이제야 서류의 진짜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죠. 이게 뭐야? 수연아, 이건 우리가 어젯밤에 본 각서가 아니잖아. 수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어제 서명한 게 이 서류예요. 내용 확인 안 하고 서명하신 건 당신 책임이고요. 준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민철 변호사가 차분하게 제지했어요. 이미 서명한 서류이고 공증을 거부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움켜쥐었어요. 그는 수연을 노려봤지만 수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공증인이 다시 진행 여부를 물었고 준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부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거든요. 공증인의 도장이 서류에 찍혔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공증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준호가 수연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야, 너 지금 나한테 사기친 거야? 이게 무슨 짓이야? 수연은 준호의 손을 뿌리치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기요? 당신이 지아랑 카페에서 나눈 대화 다 들었어요. 나를 정리하고 위자료 한 푼 안 주려던 거 다 알아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연은 5억 원을 제대로 갚으라고 못 갚으면 법원 집행관이 알아서 처리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그날 오후 수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어요. 수연은 노트북을 켜고 밴쿠버에서 온 이메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답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죠. 제안을 수락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주 시기는 2개월 후로 가능한지 물었어요. 답장을 보내고 나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탈출구가 열린 겁니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서울의 회색 하늘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연은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준호에게 들었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당장 그 서류를 취소하라고요. 수연은 차분하게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라서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어요. 못된 년이라며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시댁에 얼마나 신세를 졌는데 이럴 수 있냐고 시어머니 병원비와 시아버지 골프 회비를 다 자기들이 써준 거라고 주장했죠. 수연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돈으로 다 해드린 건데 어머님이 써주셨다고요? 영수증 다 있어요. 필요하시면 보내드릴까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연은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지만 수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준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어요. 수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비틀거리며 다가와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서류를 취소하자고 애원했습니다. 수연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지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울먹였죠. 수연은 조용히 준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이제 늦었어요. 전 2개월 후에 캐나다로 떠나요.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끝까지 가보자는 거냐고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수연은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나자 준호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다음 날 토요일 오전 수연은 집을 나섰습니다. 준호는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때 재호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수연에게 어디 가는지 물었어요. 수연은 냉장고에 있으니 알아서 먹으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재호는 수연의 차가운 말투를 듣고 눈치를 챘어요. 형수, 형이랑 싸웠어요? 어젯밤에 소리 지르던데. 수연은 현관문 손잡이를 잡으며 돌아봤습니다. 재호 씨, 앞으로 용돈 못 드려요. 제가 곧 이 집 떠나거든요. 재호는 당황한 표를 지었습니다. 형수가 왜 떠나는지 물었지만 수연은 대답하지 않고 문을 열었어요. 재호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집에 돌아와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준호는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수연은 조용히 밥을 차렸습니다.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재호는 눈치를 보며 밥만 먹었고 준호는 수저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죠. 식사 후 수연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재호가 슬그머니 다가왔어요. 형이 요즘 회사 일도 안 하고 맨날 집에만 있다고 혹시 회사가 망한 건 아닌지 물었습니다. 수연은 재호를 바라봤어요. 재호는 순진한 얼굴로 형수가 형한테 돈을 빌려준 게 맞냐고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재호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헐, 5억이요? 형이 그걸 언제 갚아요? 수연은 재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재호 씨도 이제 취업 준비를 하라고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 조언했어요. 재호는 멋쩍게 웃으며 형수가 진짜 어디 가는 건지 궁금해했지만 수연은 대답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밤 11시 수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수연은 조용히 일어나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죠. 수연은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준호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은행 사이트가 떠 있었습니다. 수연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준호는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핸드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준호가 화면을 클릭하자 계좌 잔액이 나타났어요. 3억 5천만 원. 수연은 그 숫자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준호의 비자금 계좌였어요. 수연은 조용히 문을 닫고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핸드폰 사진을 확인했어요. 준호가 입력한 비밀번호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수연은 메모장에 그 숫자를 적었죠. 손끝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수연은 시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연을 보자마자 얼굴을 붉히며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수연은 인사드리러 왔다고 곧 캐나다로 떠난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수연을 노려보며 준호한테 무슨 짓을 했냐고 물었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돈이니 당연히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지팡이를 들며 소리를 질렀어요. 못된 년이라고 시댁에 얼마나 신세를 졌는데 이럴 수 있냐고 했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가 수연에게 다가오려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는 거실 계단에서 그대로 굴러떨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고 수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어요. 수연은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연을 밀치며 소리쳤죠. 내가 밀었지? 내가 우리 영감 죽이려고 했지. 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자신이 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어요.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시아버지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갈비뼈에 금이 갔다고 했어요. 3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연을 노려보며 내가 책임지라고 병원비를 내가 다 내라고 말했죠.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다쳤다며 수연이 밀었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수연은 아니라고 혼자 넘어지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모든 게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노트에 적어둔 준호의 비밀번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3억 5천만 원. 그 돈이면 충분했죠. 수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차갑고 섬뜩했어요. 그녀는 병실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곧 연락드릴게요. 수연은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수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철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죠. 이혼 서류 확보했습니다. 강제 집행 준비해 주세요. 민철의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새벽에 시작합니다. 수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어요. 수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복수의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목요일 밤 10시 수연은 집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행 비행기 티켓은 이미 예약했어요. 출국일은 금요일 밤 11시, 이제 24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연은 짐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준호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죠. 부드럽고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은 침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준호는 베란다에 서서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었어요. 수연은 소리 없이 복도로 나와 거실 모퉁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응, 지아야. 이혼 서류 다 끝났어. 제주도? 당연히 가야지. 음마파크는 수연이 명의라 못 건드리지만 다른 거 정리하면 돈 생겨.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내일 모레면 수연이 캐나다로 떠나니 완전히 끝이라고, 드디어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침실로 돌아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철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새벽 집행을 예정대로 진행해 달라고요.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금요일 새벽 6시에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수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어두웠어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30분, 준호가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기분 좋은 표정으로 침대에 누웠어요. 수연은 책을 읽는 척하며 준호를 흘깃봤습니다. 준호는 금방 코를 골기 시작했죠. 수연은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준호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수연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준호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어요. 수연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 해제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죠. 화면이 켜지자 수연은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에 메모해둔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계좌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잔액 3억 5천만 원.
수연은 거래 내역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지난 3년간의 거래 내역이 주르륵 펼쳐졌습니다. 수연은 내역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입금 내역을 보니 대부분 준호의 회사법인 계좌에서 이체된 돈이었어요. 금액도 일정했습니다. 매달 1,000만 원씩 3년 동안 꾸준히 입금되어 있었죠. 수연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건 개인 돈이 아니었어요. 준호가 회사법인 자금을 빼돌린 겁니다. 횡령이었죠. 수연은 화면을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때 침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황급히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를 열고 물을 꺼내는 척했습니다. 준호가 거실로 나와 뭐 하냐고 물었습니다. 수연은 물잔을 들어 보이며 목이 말라서라고 대답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은 물을 마시며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오전 10시 수연은 카페에서 민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어젯밤에 찍은 사진들을 민철에게 보여줬어요. 민철은 사진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철이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이라고 법인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거라고 설명했어요. 이 증거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그럼 자신이 이 돈을 회수하는 건 문제없는 거냐고 물었죠.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수연에게 빌린 5억 원을 갚지 않았으니 강제 집행으로 회수하는 건 합법이라고 했어요. 게다가 이 비자금은 횡령 자금이니까 오히려 남편 쪽이 범죄자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철은 오늘 저녁 6시에 강제 집행이 시작된다고 남편 계좌 전부가 압류되고 은마파크 아파트도 가압류 신청이 들어간다고 알려줬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선택한 길이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후 2시 수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집에 없었어요. 수연은 마지막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권, 통장, 중요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연은 문을 열었어요. 재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형수님, 저도 이제 집 나갈 거예요. 형수님이 오라요. 수연은 재호를 거실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재호는 소파에 앉으며 취업 준비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형이 잘못한 거라고 자신은 형수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재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재호에게 잘 될 거라고 힘내라고 격려했어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형수도 캐나다 가서 잘 지내라고 형수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죠. 재호는 현관으로 향하다가 돌아서서 말했어요. 참, 형이 오늘 저녁에 지아랑 고급 레스토랑 간대요. 조심하세요. 수연은 재호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재호가 나간 뒤 수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철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남편이 오늘 저녁 7시에 강남 레스토랑에서 카드 결제를 시도할 거라고 알렸습니다. 민철은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답장했어요. 오후 5시 수연은 모든 짐을 챙겼습니다. 캐리어 2개와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수연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3년을 살았던 집이었죠.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저녁 6시 수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철 변호사였어요. 강제 집행이 시작됐다고 남편 계좌 전부 압류가 완료됐다고 알려왔습니다. 잔액 3억 5천만 원 전액이 압류됐다고 했죠.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캐리어를 끌었어요.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수연은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준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어요. 수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수연의 핸드폰에는 준호의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금요일 오후 5시 수연은 인천공항 면세구역 안에 있었습니다. 탑승 시간은 밤 11시, 아직 6시간이 남았어요. 수연은 면세점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샤넬 매장 앞에서 수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쇼윈도에 향수병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샤넬 넘버 5, 지아가 뿌리던 바로 그 향수였습니다. 수연은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수연은 쇼윈도에 있던 향수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향수를 꺼내 시향지에 뿌려줬죠. 수연은 시향지를 코에 가져갔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우아한 향이 퍼졌어요. 지아가 뿌렸던 바로 그 향이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포장해 주세요. 계산을 마친 수연은 쇼핑백을 들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제가 이 향수를 뿌릴 자격이 생겼네요. 수연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어요.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연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에 부재중 전화 알림이 23개나 떠 있었습니다. 모두 준호였어요. 음성 메시지도 7개나 도착해 있었습니다. 수연은 음성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재생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아, 나야. 전화 좀 받아. 급한 일이 있어. 수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다음 메시지를 재생했습니다. 수연아, 제발 전화 좀 받아봐. 계좌가 이상해. 돈이 다 사라졌어. 세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수연아, 내가 뭘 한 거야? 내 계좌에 10원밖에 안 남았어. 카드도 다 막혔고. 제발 전화 좀 해. 수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었어요. 네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수연아, 제발. 나 지금 레스토랑인데 카드가 안 돼. 지아랑 있는데 창피해 죽겠어.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와 지아가 레스토랑에서 카드 결제 실패로 망신당하는 모습이 눈에 그려졌어요. 다섯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진짜 미안해. 제발 한 번만 통화하자. 계좌 좀 풀어줘. 제발. 수연은 음성 메시지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수연은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카드사 고객센터 번호를 검색했어요. 그녀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는 총 8장이었습니다. 본인 카드 2장, 준호에게 준 가족 카드 6장이었죠. 수연은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받았어요. 수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명의 카드 전부 분실 신고하려고요. 상담원이 카드 번호를 물었습니다. 수연은 준비해둔 메모를 보며 카드 번호를 하나씩 불렀어요. 8장 모두요. 상담원이 확인 후 분실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모든 카드가 즉시 사용 정지됐어요. 수연은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준호는 단 한 푼도 쓸 수 없게 됐어요. 계좌는 압류됐고 카드는 정지됐습니다. 준호의 모든 경제 활동이 마비된 겁니다.
오후 7시 수연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재호였어요. 수연은 문자를 열었습니다. 형수님 잘 가세요. 형수님은 잘못 없어요. 형이 자초한 일이에요. 캐나다에서 행복하세요. 수연은 재호의 문자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댁 식구 중에서 재호만이 유일하게 그녀 편이었어요. 수연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재호 씨, 고마워요. 재호 씨도 좋은 직장 꼭 구하세요. 힘내세요. 재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네, 형수님. 형수님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저도 이제 제 인생 살게요. 수연은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탑승 게이트로 향했어요. 밤 10시 30분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수연은 탑승권을 꺼내 게이트 직원에게 보여줬어요. 좋은 여행 되세요. 게이트를 통과한 수연은 탑승교를 걸어 비행기로 향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이었어요. 수연은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와 웰컴 드링크를 물었습니다. 수연은 샴페인을 주문했어요. 승무원이 샴페인 잔을 건넸습니다. 수연은 잔을 들어 창밖을 바라봤어요. 인천공항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도 멀리 보였어요. 수연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기포가 입안에서 톡톡 터졌죠.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천천히 달리더니 속도를 높였어요.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행기가 땅에서 떠올랐어요. 서울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음마파크 아파트도 시댁도 준호도 모든 게 멀어지고 있었어요. 수연은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안녕, 서울. 안녕, 헌신의 3년. 비행기는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은 캄캄했어요.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그녀는 샴페인을 마저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어요. 승무원이 담요를 가져다 줬습니다. 수연은 담요를 덮고 좌석을 뒤로 젖혔어요. 눈을 감자 피곤이 밀려왔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자지 못했거든요. 수연은 조용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비행기는 태평양을 가로질러 밴쿠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준호가 음마파크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준호는 그 딱지를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핸드폰에는 수연의 부재중 전화 기록만 가득했어요. 하지만 수연은 이제 하늘 위였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그녀에게 닿지 않았죠. 수연은 자유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 8시 준호는 서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지아가 있었어요. 지아는 새로 산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메뉴 뭐 시킬 거예요? 저는 랍스터 먹고 싶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웨이터를 불렀어요. 코스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랍스터, 스테이크, 와인까지요. 총 70만 원이 넘는 메뉴였습니다. 지아는 기뻐하며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오빠랑 이혼 끝나니까 진짜 좋아요. 준호는 웃으며 지아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수연과의 이혼도 끝났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지아는 랍스터를 맛있게 먹으며 계속 웃었어요. 준호도 스테이크를 자르며 기분 좋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웠죠. 밤 9시 30분 식사가 끝났습니다. 웨이터가 계산서를 가져왔어요. 준호는 신용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웨이터가 카드를 들고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 카드가 결제가 안 되네요.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다른 카드를 꺼냈어요. 웨이터가 다시 시도했지만 같은 결과였습니다. 준호는 지갑에서 카드를 모두 꺼냈습니다. 6장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카드가 결제 거부됐습니다. 웨이터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주변 테이블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카드가 왜 다 안 돼요? 준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잔액이 표시됐죠. 10원. 준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다시 화면을 확인했어요. 3억 5천만 원이 있어야 할 계좌에 10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다른 계좌들도 확인했어요. 모두 압류 상태였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어떻게, 지아가 준호를 올려다봤습니다. 오빠,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으로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수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죠. 웨이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님, 현금으로 결제하시겠습니까? 준호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현금은 5만 원밖에 없었어요. 70만 원짜리 식사값을 낼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지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집어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빠,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지아는 화장실로 향하는 척하다가 레스토랑 출구로 걸어갔습니다. 준호가 알아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지아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준호는 지아를 쫓아가려 했지만 웨이터가 막아섰습니다. 손님, 계산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결국 준호는 레스토랑 매니저에게 사정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꼭 입금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신분증을 맡기고 겨우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밤 10시 준호는 택시를 타고 음마파크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택시비도 현금으로 겨우 냈어요. 아파트에 도착한 준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4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도착한 준호는 멈춰 섰습니다. 문에 빨간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준호는 그 종이에 다가갔습니다. 압류. 큰 글씨로 쓰인 압류 딱지였습니다. 준호는 그 딱지를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는 현관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에도 빨간 딱지가 가득했습니다. 텔레비전, 소파, 식탁, 냉장고, 심지어 시어머니가 아끼던 도자기 장식장까지 모두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준호는 거실을 둘러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때 소파에서 재호가 일어났습니다. 재호는 형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형, 오후 6시에 법원 집행관들이 왔었어. 다 압류했어. 준호는 재호를 보며 물었습니다. 집행관? 무슨 집행관? 재호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강제집행 통지서였습니다. 채권자는 이수연, 채무액은 5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준호는 서류를 읽으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재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형수님이 공증 서류 받았잖아. 그게 강제집행 서류였대. 형이 서명한 거야. 준호는 며칠 전을 떠올렸습니다. 수연이 건넨 서류에 서명했던 순간이요. 그는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어요.
제목만 보고 서명했었죠.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수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준호는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재호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오늘 캐나다 갔어. 밤 11시 비행기 탔을 거야. 준호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 50분, 수연은 이미 하늘 위였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핸드폰이 바닥에 부딪혀 액정이 깨졌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쓰러져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질렀어요. 수연아,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준호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압류 딱지가 붙은 텔레비전, 소파, 식탁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속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토요일 오전 8시, 준호는 소파에서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뜨자 거실 천장이 보였어요. 몸은 무겁고 머리는 지끈거렸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거실 곳곳에 붙은 빨간 압류 딱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신음했습니다. 주방으로 가려던 준호는 냉장고에도 압류 딱지가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음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과 김치, 그리고 오래된 반찬 몇 개뿐이었죠. 준호는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는 거실로 돌아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강제집행 통지서, 압류 목록, 법원 명령서가 가득했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집이 왜 이 모양이야? 시어머니는 압류 딱지를 하나씩 뜯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딱지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준호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준호야, 내가 뭘 한 거야? 왜 우리 집에 압류 딱지가 붙었어?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입을 열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도자기 장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가 평생 모은 도자기들이 있는 곳이었죠. 장식장에도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딱지를 보며 주저앉았어요. 내 도자기들, 내가 30년 동안 모은 건데. 시어머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보며 죄책감에 휩싸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들어왔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뒤 며칠 만에 집에 온 거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실을 보자 멈춰 섰어요. 이게 대체 무슨... 시아버지는 압류 딱지들을 보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준호에게 다가와 소리쳤어요. 준호, 내가 뭘 한 거야?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됐어?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강제집행 통지서를 읽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채권자 이수연? 수연이가 이걸 한 거야? 5억이라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서류를 바닥에 내던지며 분노했어요. 내가 며느리한테 5억을 빌렸어? 그것도 공증까지 해서? 준호는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속였다고, 자기는 몰랐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멍청해서 속은 거지. 내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서명했으니까. 시누이 2명도 연락을 받고 집에 왔습니다. 그들은 거실을 보자 기절할 것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큰언니가 준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부모님 집이 압류됐잖아. 작은 언니도 거들었습니다. 오빠가 형수한테 5억을 빌렸다며? 그걸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그를 비난했어요. 준호는 그 속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재호가 자기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재호를 봤습니다. 재호야, 너는 어디 가니? 재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 이제 나갈래요. 고시원 얻었어요. 시어머니는 재호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저도 이제 제 인생 살아야죠. 여기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재호는 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한테 사과해. 형이 잘못한 거야. 준호는 재호를 쳐다봤습니다. 재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시댁 식구들 중 첫 번째로 떠난 사람이었죠. 오후 2시 준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액정이 깨져 있었지만 작동은 했어요. 그는 지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지만 지아는 받지 않았어요. 준호는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번째 전화에서 지아가 받았어요. 왜 전화해요? 지아의 목소리는 차갑고 짜증스러웠습니다. 준호는 어제 일을 사과했어요. 지아는 웃었습니다. 사과요? 오빠, 이제 빈털털이잖아요. 저는 빈털털이랑은 안 만나요.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지아야, 우리 제주도 가기로 했잖아.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돈 마련할게. 지아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빠, 저 이미 다른 사람 만나요. 강남에 건물 있는 사람이요. 오빠보다 훨씬 나아요.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아는 계속 말했어요. 어제 레스토랑에서 오빤 끝이라는 걸 알았어요. 계좌에 10원밖에 없는 사람이랑 뭘 하겠어요? 준호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지아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번호를 차단했어요. 준호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미 깨진 핸드폰이 더 산산조각 났어요. 준호는 소파에 쓰러져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법원 집행관들이 다시 왔습니다. 그들은 아파트 경매 절차를 설명했어요. 3개월 후에 경매가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이 집에서 살 수 있지만 경매가 끝나면 나가야 한다고요. 시아버지는 집행관들에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집행관들은 법대로 진행될 뿐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떠난 뒤 시댁 식구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신우이 큰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살아야겠어요. 저는 남편 집으로 갈게요. 작은 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친구 집에 잠깐 있을게요. 여기 더 있을 수 없어요. 시누이들도 떠났습니다. 시아버지의 사촌 형도 연락을 끊었어요. 결국 남은 건 시부모님과 준호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도자기 장식장 앞에 앉아 계속 울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시댁 7명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한때 수연을 만장일치로 내쫓았던 그들은 이제 서로를 원망하며 떨어져 나가고 있었어요.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녀의 차가운 눈빛, 그녀가 건넨 서류, 그녀가 남긴 10원의 장고. 준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3개월 후 음마파크 아파트 경매가 완료됐습니다. 낙찰가는 6억 원, 수연의 채권 5억 원을 우선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은행 대출 상환에 사용됐어요. 준호의 손에 떨어진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경매 낙찰 일주일 후
새 주인이 입주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준호와 시부모님은 짐을 싸야 했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향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경상도 시골에 빈집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낡고 허름한 폐가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곳으로 가기로 했죠. 이사날 아침, 준호는 부모님을 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도자기 장식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압류됐던 도자기들은 이미 경매로 넘어간 뒤였습니다. 빈 장식장만 남아 있었죠. 30년 동안 모은 건데 하나도 못 가져가네.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짐을 들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좌절이 가득했습니다. 다 내 며느리 때문이야. 수연이 그년이 우리 인생을 망쳤어. 준호는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수연이 아니라 자신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것을요. 시부모님은 경상도로 떠났습니다. 준호는 그들을 버스 터미널까지 바래다 줬어요.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수연을 욕했지만 시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지친 얼굴로 버스에 올랐죠. 버스가 떠나는 것을 본 준호는 터미널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에게도 갈 곳이 없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연락을 끊었습니다. 회사도 이미 파산했고요. 준호는 핸드폰으로 신우이 큰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큰언니가 받았어요. 오빠 왜? 목소리는 차갑고 짜증스러웠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누나, 나 며칠만 집에 있어도 될까? 갈 곳이 없어서. 큰언니는 즉시 거절했습니다. 안 돼. 우리 남편이 싫어해. 오빠 때문에 우리까지 망할 뻔했잖아. 준호는 작은 언니에게도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작은 언니는 오빠 때문에 친구들한테 창피를 당했다며 화를 냈습니다. 오빠 다시는 연락하지 마. 우리 부모님도 오빠 때문에 시골로 쫓겨났잖아. 시누이들은 모두 준호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사촌 형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재호는 이미 석 달 전에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준호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친구의 고시원에 일주일만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친구는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친구도 준호를 내쫓았죠. 준호야, 미안한데 넌 나가야겠어. 내가 있으면 나까지 우울해져. 준호는 고시원을 나왔습니다. 그는 찜질방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2,000원짜리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은 PC방에서 밤을 새웠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일용직 일자리를 구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하루 8만 원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체력이 달려 일주일도 버티지 못했어요. 준호는 점점 초라해졌습니다. 옷은 더러워졌고 머리는 떡진 채였어요. 그는 노숙자 쉼터로 향했습니다. 쉼터에서 밥을 얻어먹고 잠을 잤죠. 쉼터 상담사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가족은 없으세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떠났어요. 저 혼자예요. 상담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는 쉼터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음마파크 아파트에서 살던 때 수연이 차려준 아침, 식사, 편안했던 일상들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어요. 수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아직도 생생했죠. 한편 경상도 시골 폐가에서 시부모님은 힘들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폐가는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추위가 심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을 이장에게 일자리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70살이 넘은 노인에게 줄 일은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국민연금으로 겨우 생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낡은 브라운관 텔레비전이었어요. 그녀는 홈쇼핑 채널을 보며 도자기 제품이 나오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도자기들 다 어디로 갔을까? 시아버지는 아내를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각자 방 한쪽 구석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한테 연락해 볼까?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놈이 우리를 이 꼴로 만들었는데 무슨 연락을 해?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신우이 큰언니는 남편과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남편은 처가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불평했어요. 큰언니는 친정 이야기만 나오면 남편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작은언니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친구들은 작은언니 오빠가 사기꾼이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작은언니는 모임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촌형은 일찍이 연락을 끊고 나몰라라 했습니다. 그는 다른 친척들에게도 준혼의 가족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재호만이 유일하게 독립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고시원에서 취업 공부를 하며 면접을 봤어요. 석 달 만에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재호는 시댁 식구들과 완전히 연락을 끊었죠. 시댁 7명은 완전히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한때 만장일치로 수연을 내쫓았던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도 등을 돌린 채였습니다. 준호는 노숙자 쉼터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수연이 남긴 10원의 잔고가 떠올랐어요. 그 10원이 정말로 자신의 남은 인생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어요. 수연은 다운타운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밴쿠버 항구가 보였어요. 요트들이 한가롭게 떠 있었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커피잔을 들고 그 풍경을 바라봤죠. 3개월 전 밴쿠버에 도착한 수연은 친환경 인테리어 컨설팅 회사에서 파트너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북미 전역에서 친환경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수연의 역할은 한국과 아시아 시장 개척이었습니다. 첫 달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업무를 파악하고 팀원들과 관계를 쌓아야 했어요. 하지만 수연은 일에 몰두하면서 과거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서울의 대형 건설사와 친환경 인테리어 프로젝트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계약 규모는 10억 원,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사장이 수연을 불렀습니다. 캐나다인 사장 제임스는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수연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빨리 큰 계약을 따올 줄 몰랐어요.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에 응했습니다. 제임스는 수연에게 보너스와 함께 지분 3%를 추가로 제안했어요. 수연은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세 번째 달 수연은 밴쿠버 다운타운에 콘도를 구입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20층 콘도였어요. 가격은 80만 캐나다 달러, 하나로 약 7억 원이었습니다. 수연은 현금으로 계약금을 지불했죠. 이사날 수연은 텅 빈 거실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연은 그 풍경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유의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죠. 수연은 가구를 하나씩 들였습니다. 심플하고 모던한 스타일이었어요. 음마파크 아파트에 있던 화려한 가구들과는 달랐습니다. 모든 게 수연의 취향대로였죠.
넷째 달 회사는 캐나다 친환경 건축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수연이 디자인한 프로젝트였어요. 심사위원들은 한국적 미감과 서양 친환경 기술의 조화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시상식 날 수연은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행사장에 갔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고 귀에는 진주 귀걸이를 했어요. 수연의 프로젝트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제임스가 무대에 올라가 상을 받았고 수연도 함께 무대에 섰어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수연은 관객들을 보며 미소 지었죠. 5번째 달 수연은 밴쿠버 한인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출판사 편집자를 만났어요. 편집자는 수연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수연 씨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요. 책으로 써보시는 게 어때요? 수연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편집자는 계속 권유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연과 비슷한 상황에 있을 거라고,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어요.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3년 동안 헌신했다. 하지만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글은 술술 나왔습니다. 수연은 밤새 타이핑했어요. 준호와의 결혼, 시댁에서의 3년, 5억 원의 투자, 배신과 불륜, 그리고 복수의 과정을요. 6번째 달 수연은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300페이지 분량이었어요. 제목은 10원 잔고의 자유로 정했습니다. 편집자는 원고를 읽고 감탄했습니다. 수연 씨, 이거 정말 대박 날 것 같아요. 바로 출간 준비할게요. 2달 후 책이 출간됐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먼저 입소문이 났어요. 일주일 만에 초판 2,000부가 완판됐습니다. 출판사는 재판을 찍었죠. 책은 캐나다 한인 사회를 넘어 미국 한인 사회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어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화제가 됐어요. 독자들은 수연의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이 책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헌신은 헌신짝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명언이네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수연은 독자들의 반응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책은 북미 한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판매 부수 5만 부를 돌파했어요. 한국 출판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어판 출간을 제안했죠. 수연은 고민했습니다. 한국에 출간하면 준호와 시댁 식구들이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수연은 두렵지 애만했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죠. 출간하세요. 제 이야기를 한국 독자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어요. 한국어판이 출간됐습니다. 책은 한국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온라인 서점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지만 수연은 모두 거절했어요. 저는 밴쿠버에서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수연은 이제 작가이자 컨설턴트로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은 계속 잘 풀렸어요. 아시아 시장 매출이 전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수연은 집 발코니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했어요.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번호였어요. 낯선 번호였지만 수연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기자였습니다. 한국의 한 방송국 다큐멘터리 팀이었어요. 수연의 책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책으로 충분해요. 방송은 원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끊은 수연은 다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밴쿠버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짜 자유로웠어요. 헌신짝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10원의 잔고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삶을 살고 있었죠. 1년 6개월 후 밴쿠버. 수연은 밴쿠버 컨벤션 센터 강연장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청중석에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연의 책을 읽고 강연을 듣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죠. 수연은 검은색 재킷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오도록 기른 상태였어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연은 청중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 책 10원 잔고의 자유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수연은 화면에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3년 전 음마파크 아파트 사진이었어요. 화려하고 넓은 아파트였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남편과 시댁을 위해 5억 4,520만 원을 썼어요. 제 친정 상속금 전부였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수연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저를 ATM으로만 봤어요. 헌신은 당연한 것이고 감사는 없었습니다. 제가 쓴 돈은 그들이 써준 돈이 됐죠.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병실 사진이었어요. 시댁 식구 7명이 모여서 저를 내쫓기로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자료 10원도 없이 나가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10원짜리 가치밖에 안 된다는 것을요. 청중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준비했고 제 권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게 준 10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화면에 계좌 잔액 10원이 표시됐습니다.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수연도 함께 웃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수연은 조사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지만 상황은 전했어요. 시부모님은 시골 폐가에서 힘들게 지내고 있고 준호는 노숙자 쉼터를 전전하고 있다고요. 시누이들은 서로 연락을 끊었고 7명은 완전히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복수를 원했던 게 아닙니다. 단지 제가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을 찾았을 뿐이에요. 그들이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밴쿠버 바다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제 가치를 인정받으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수연은 청중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헌신은 아름다운 겁니다. 하지만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헌신은 헌신짝이 될 뿐이에요.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강연장에 울려 퍼졌어요.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아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10원짜리로 취급한다면 그 사람 곁을 떠나세요. 여러분은 10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한한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청중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가장 큰 미덕입니다. 10년의 고통보다 10원의 자유가 소중해요. 진정한 여러분의 삶을 사세요. 강연이 끝난 후 수연은 청중들과 사인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그들은 수연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수연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20년 동안 헌신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책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혼 준비 중이에요. 수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힘내세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그녀의 책에 사인을 해줬어요. 사인회가 끝나고 수연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발코니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밴쿠버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재호였어요. 1년 만에 온 메시지였습니다. 형수님, 저 이번에 대기업으로 이직했어요. 형수님 덕분에 정신 차렸습니다. 감사해요.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해요, 재호 씨. 잘 될 거예요. 수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준호가 쉼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으로 수연의 책 기사를 보고 있었어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수연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사진 속 수연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행복해 보였어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끄고 눈을 감았어요. 미안해, 수연아. 하지만 그의 사과는 이미 늦었습니다. 수연은 이미 너무 멀리 가 있었어요. 밴쿠버 발코니에서 수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예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랑거렸습니다. 수연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어요.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헌신짝이 아닌 진짜 자유를 찾은 수연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사실은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